식민 지배자가 쓴 역사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나라. 조선조 선비를 사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학자들이 더 사대주의죠. 일본은 이 조작된 이 발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교과서 그 표지 사진부터 바꿨어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이전에 구석기가 발굴 때도 교과서를 안 바꾸었어요. 1970년대 10년 뒤에 교과서를 바꾸었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군이 아니라 환웅이다. 뭐 우리 민족사는 우리 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서술 방식이 있어요.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두 번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문의 길과 고조선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고조선 역사든지 어떤 역사든지 또 어떤 문명이든지 새롭게 보려면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학문의 길이란 무엇인가? 학문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고조선의 역사와 문명도 제대로 밝힌다. 학문 길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학문의 길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존 지식 습득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지식의 습득은 학문이 아니고 학습입니다. 학습과 학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학문은 새 지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적 지식을 익히는 일은 학생의 길이죠. 학생 노릇하면서 학문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은 바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죠. 연구 활동으로 기존 지식과 다른 지식을 바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죠. 생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학자의 길이다. 학자의 길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학습하는 학생과 연구하는 학자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건 학생의 길입니다. 학생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거예요. 기존 지식을 많이 습득해가 많이 아는 것, 지식의 양을 부풀리는 것이 학습이죠. 학생의 길이고, 학문의 길은 위와 같아요. 좋은 뽕을 가려 먹고 실을 생산해서 좋은 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좋은 뽕을 가려 먹는 것이죠. 학생은 기존 지식 습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독서자입니다. 나무책 많이 읽고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수준이지 그건 학문이 아니다. 학문은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는데 나는 이렇게 내 학설을 말한다 하고 자기 학설과 이론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적 축적해가지고 나무 지식으로 아는 체 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외우고 기억하는 지식, 그건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은 명목적인 지식 습득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학문은 기억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학자는 지식을 생산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학문 활동인데 독서자가 아니라 집필자다. 무엇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고 저술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학자죠. 학자는 지식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죠. 자기 이론과 학설을 주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외우고 기억하는 거죠. 읽고.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하고 탐구해야 돼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가? 왜 그런가? 의심하고 따지는 연구, 묻고 답하는 연구. 그것이 바로 창조력이죠. 독서인이 아니라 연구자나 이론가가 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가 하는 학문 활동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 지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민족 시조는 누구인가? 당군이 아니라 환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 아니라 신시다. 홍익인간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군이 아니라 환웅이다. 뭐 이렇게 쭉쭉 새롭게 하죠. 기존 지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학문이지 기존 지식을 되풀이하는 건 학문이 아니다. 기존 지식 많이 알고 아는 체하고 되뇌이고 뭐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또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말했다, 뭐 칸트는 저랬고 뭐 소크라테스는 이랬다 하는 것은 그거는 학습이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시조는 환웅천향이다. 예, 그것은 바로잡는 일이죠. 근데 새롭게 한 것은 사료 중에서 새로운 사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활 사료다. 쑥과 마늘 먹는 것이 바로 환웅신시의 역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생활 사료다. 이거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로 밝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 두 가지 일을 해야 이건 학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학문을 빗대어 가지고 두 가지로 달빛 학문과 햇빛 학문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최봉영 교수가 한 말인데, 달빛 학문은 나무 주장이나 학술을 인용하거나 동어 반복합니다. 다른 그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해요.
햇빛이 없으면 다른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주장한 거나 남이 어떤 학설을 말하자면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읽고 아는 체 하는 거, 그게 달빛 학문이죠. 그런데 우리 학계에는 이상하게도 일본 학자나 서구 학자들의 학설이나 이론을 인용하고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우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외국 이론을 많이 인용해서 써먹는가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말하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수입학이라고 그래요. 역사학에서 말하면 이런 것을 식민사학이에요. 자기 사학이 없고 남이 말한 대로 역사학을 하는 것은 식문사학입니다. 근데 이 수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4대주의. 우리가 조선조 선비를 4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학자들이 더 4대주의죠. 조선조 선비들보다가 서구 이론이나 일본 이론을 더 많이, 그 학설들을 더 많이 인용하고 되뇌이고 동어 반복하는 것. 이건 학문 4대주의죠. 그러면서 외국 이론이라도 제3세계 학문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차별이고 나라 차별이죠. 외국 이론을 골고루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큰 나라, 이건 경제적인 성장하고 관계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이론까지 수입해요. 우리나라 문학 비평 용어 사전 보면은 어떤 문학 용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문학 작품까지도 서양 작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얼리즘 이야기할 때 리얼리즘 소설, 우리나라 소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는 상징주의 문학 이야기할 때 상징주의 같은 뭐 우리나라 작품 가지고 상징주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료까지 서양 문학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사관을 이야기하든지 뭐 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료까지도 서양사 또는 중국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사학개론을 써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문의 폐단이고 그것을 저는 달빛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학을 하는 사람은 한국을 연구해야 돼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 철학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는 한국인데 이론은 외국 이론을 가져다 씁니다. 의뢰의 우리 자료를 연구하는데 이론은 외국 이론이어야 된다 하는 편견 속에 있는 것이 달빛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 학문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죠. 학문으로 말하면 자기의 독창적 견해나 학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설은 물론 자기 이론과 방법론도 개척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이론이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연구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햇빛 학문이죠. 이론과 방법, 학설은 물론 자기 자료도 생산했어요. 새로운 사료도 발굴할 수 있어요. 자료도 늘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서재에 있는 것, 문학 작품이든지 또는 역사적인 사료든지 철학이든지, 이 철학은 뭐 대부분 다 경전을 연구하잖아요. 이미 있는 텍스트 서재에 가서 책을 뽑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료, 원사료조차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고전이나 사료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료가 없이 하는 이런 경향이라면은 햇빛 학문은 이미 있는 자료를 고정하는 것과 또 이 묻는 사학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기 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말한 것은 그도 말하지만은 생활 사료가 이미 있는 묻는 고증이나 묻는 사학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갔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면 의뢰의 경제적인 부국을 선진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정한 선진국은 뭐냐? 학문 수준이 국제화되고 한국 학문이 세계화돼요. 한류도 달빛 학문이 아니라 햇빛 학문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한류, 뭐 BTS를 비롯해서 K-팝, 뭐 K-드라마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달빛 한류입니다. 서구의 팝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세계로 나아가는 거지. 이거는 진정한 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것인데 세계화돼야 돼요. 원래 우리 것이 세계화되어야 그것이 햇빛 한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풍물이 세계화된다든가, 우리나라의 판소리가 세계화된다든가, 또 우리나라 탈춤이 세계화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세계화될 때 햇빛 한류가 되는 것이죠. 달빛 한류와 달빛 학문에 만족하지 말고 햇빛 학문을 하고 햇빛 한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학문의 길이다. 그런데 제가 뭐 달빛 학문, 햇빛 학문 이렇게 해서 논문도 쓰고 학교에서 발표도 해보겠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자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가
빌어먹는 학문과 벌어먹는 학문. 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충격적인 표현을 써서 내 학문이 빌어먹는 학문을 하는가, 벌어먹는 학문을 하는가 성찰해야 됩니다. 달빛 학문, 달빛도 괜찮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빌어먹는 학문, 야, 그거는 곤란해. 어떻게 빌어먹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용어를 학계에서 썼더니 그거 학자가 너무 지나친 용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논문이나 저서에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빌어먹는 학문은 말 그대로 나무 견내는 학설을 빌어와서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달빛 학문인데, 외국 학자들의 성과를 빨리 수입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유럽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이나 저서를 읽고 써먹는가? 외국 학계의 새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빨리 수입해서 써먹어서 기득권을 확보해가지고 내가 좀 더 앞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좋게 말해서 학문 추수주의, 추수주의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앞에 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것이죠. 종속주의입니다. 학문 종속주의. 논문이나 저서 보면은 외국 학자들은 논조를 참고 문헌으로 막 열거합니다. 훌륭한 논문인 것처럼. 이거는 자기 논문을 외국 논문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문헌은 그냥 연구할 때 참고하는 문헌인데 결론이 같아요. 참고 문헌의 결론 같은 게 그게 학문입니까? 학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빌어먹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 논문도 많이 참조했어요. 그런데 인용 안 해요. 그럼 모른 체 하고, 각주 달 때는 외국 학문만 달고 국내 학자들 한 거는 그냥 깔아뭉개기 일습니다. 이게 바로 빌어먹는 학문. 우리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학문이다. 국내 원로 학자들의 견해를 정설화하는데 스승이나 선배 학자들의 주장을 우상화해요. 학문은 기존 연구를 뒤집어 엎었고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선배나 스승이 어떤 학설을 우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데, 이를테면은 여기 이병도 교수 같은 분은 나중에 당구는 신라가 아니라 우리의 국조다 하고 종래의 자기 학설을 뒤집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전에 했던 당구는 신라다, 만들어진 신라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전의 학설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바꾸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어도 그 제자들은 지금 안 따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빌어먹는 학문이죠. 자기가 잘못된 학설들, 학자는 기존의 학설도 극복해야 되지만 자기 학설도 이전 학설을 극복해야 독창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학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학설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동어 반복하는 것이죠. 빌어먹을 학문은 학문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습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스승이 제자에 가르칠 때 자기 한 대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 전공한 것을 그대로 전공시키고 외국 이론을 많이 공부하도록 독려하고 제자의 학문적 독창성을 억압합니다. 스승이 한 학설과 다르게 독자적인 학설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방법도 자기가 했던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전공조차 세습하도록. 자기 스승이 신라사했으면 그 제자도 신라사에, 그 제자도 또 신라사합니다. 학문이 세습되니까 학문이 행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빌어먹을 학문은 학문 세습제로 이루어지고 신식민주의 사학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식민주의 사학에 매몰. 일제강점기에만 식민주의 사학을 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지금도 신식민주의 사학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어먹는 학문을 하지 말고 벌어먹는 학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생산적인 학문이고 독창적인 연구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학설이 있어서 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 활동을 벌어먹는 학문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학문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거죠. 외국 학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 학문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국 학문을 넓게 읽고 두루 섭렵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거나 이거는 아니야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의학에 맞서는 창조학을 추구해야 된다. 이 수의학이나 창조학이라는 이런 말을 쓴 분은 조동일 교수입니다.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인 연구로 새 학설을 개척해야 되고, 역사학으로 말하면 역사 연구가 아니라 사료 연구가 사료학이다. 우리가 역사 연구는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료를 연구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학은 사료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제가 이제 기존 용어와 다르게 쓰는 것이죠. 기존 사료의 유형을 극복하는 생활 사료. 이 생활 사료는 기존에 뭐 묻는 사료라든가 유물 사료라든가 고과학적 사료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사료를. 아까 말 쑥과 마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헌에서 넣는 것은 어느 개인이 썼기 때문에 고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생활 사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집단적인 공동 사료이고 현재도 살아있는 사료. 쑥과 마늘, 환웅신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사료죠. 자의적인 수정이나 왜곡이 불가능하죠. 그러고 이 생활 사료야말로 진정한 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사료와 문화 현상을 자료로 기납적인 이론을 해야지 서양의 이론이 뭐 있는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자료에다가 대입하거나 끼워 맞출 생각을 한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팽배되어 있는 실증주의 사관, 실증 사관 또는 식민 사관이에요. 이는 사관을 넘어서 본풀이 사관이 저의 사관입니다. 역사학자가 자기 사관이 없어요. 사관이 없이 어떻게 역사학을 제대로 독창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본풀이 사관이라고 하는 제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이 사관을 말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기가 벌어먹는 학문을 하고 자기 후배에게는 어떻게 해요? 벌어먹을 학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문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 너는 내하고 다르게, 너는 네 독창적으로 이런 학문을 해 하고 제자를 가르쳐야 벌어먹을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곡 이론에 맞서는 자기 이론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기 제자에게 내 이론하고 다른 네 이론을 한번 만들어봐. 네 방법은 뭐냐? 내 학설은 이런데 네 학설은 뭐냐? 내 학설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면 그거는 학습은 시키지만 교육은 하지만 학문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전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학 갔다. 시험에 뭐 어떤 석고 대상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상해 가지고 그림을 제출하면 보면 그 석고 대상을 가장 완벽하게 제일 잘 그린 학생이 누구냐? 한국에서 간 학생. 심사위원은 그 그림을 보고 퇴짜 놓으면 당신은 안 돼 하고 돌려보내요. 왜? 예술은 독창성이에요. 석고가 있는 그대로 잘 그리는 건 그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사진이지. 복사하는 거죠. 예술은 그 석고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못 그린 것 같지만은 자기의 미학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 거기 담겨서 독특한 그 대상이 여기서 재현되어야 됩니다. 철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학하는 사람도 뭐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장차 지도교수가 될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칸트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얼마 동안 서술을 내라 그래. 이거 뭐 칸트 그 정도야 하고 막 빼곡하게 적어냈는데 오히려 한국 학생이 칸트에서 가장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냈는데 퇴짜 맞는다는 것이죠. 쫓겨와요. 왜? 칸트의 철학을 기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 주관적인 해석과 관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철학이 없는데 무슨 철학을 하겠느냐. 돌려보내진다는 거예요. 그 학문의 세계든지 예술의 세계든지 독창성,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벌어먹을 학문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죠. 자기 제자에게 선생인 학설, 선생의 이론을 답습하도록 하면 안 돼. 선생의 전공도 답습하도록 하면 안 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 외국 이론은 물론이고 거기에 맞서는 자기 이론을 수립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사제간에 서로 다른 학문의 길을 가도록 자료도 다르고 방법과 이론도 다른 길을 가도록 해야 벌어먹을 학문을 한다는 것이죠. 신식민지 사학에 대해서 주권사학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사학의 한 관점으로 주권사학 또는 주권사학을 해야 된다. 일본 학문이나 미국 학문, 서구 학문은 식민지가 아니라 한국 학문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오히려 세계학계에 나아가야 진정한 벌어먹는 학문, 햇빛 학문. 학문이 세계적으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공든탑을 쌓자. 공든탑이 무너지라 그러죠. 공든탑이 무너지라가 아니고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학문을 할 수 있다. 제가 쓰는 책 표지인데 고조선 문명과 신시문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해나가는데, 이 책의 머리글 제목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다. 여러분들 책 이렇게 딱 보면 다 머리글이 있어요. 머리글 또는 머리말. 저는 머리글, 머리말 그렇게 안 씁니다. 머리글에도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어야 되죠. 머리글이나 머리말이라는 거 하나만 누구든지 그건 머리말인데 그걸 왜 써요? 그걸 쓰더라도 주제를 밝혀서 써야 돼요. 저는 주제에 있는 머리말 쓰기 때문에 제 책에는 머리말에 다 주제가 붙어요. 주제는 공든탑을 무너뜨리다. 첫째로 역사학에는 공든탑이란 없다. 공든탑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뭔 학문을 합니까?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새 탑을 쌓는 것이 학문이죠. 그게 햇빛 학문이고 그것이 벌어먹는 학문이죠. 역사학은 사료학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연구한다 하는 것이 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은 새 사료가 발굴되면 기존 역사의 공든탑이 해체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는 옛날 따위는 얼마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구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장리와 전곡리에 구석기가 나왔어요. 1960년대 석장리에 발견되고 1970년대 와서 전곡리에 구석기 유적이 발달됐는데 거기에 양면핵석기. 그전에는 구석기 연구에서 세계학계 양면핵석기는 동양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서양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책이 바꿔야 되죠. 한국에는 구석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구석기 시대도 있었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기 역사를 바꿔서 동양에도 양면핵석기가 있다. 깼는데 한쪽 면만 깼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더 발전된 구석기를 만든 거죠. 동양에도 구석기가 있고 그 구석기가 어디냐 한국에 있다 하는 것이 전곡리에 이 자료가 나오니까 역사책을 바꿔야 됩니다. 역사책을 바꾸려고 자료를 알조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구석기를 알조했어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이전에 이게 구석기가 발굴 때도 교과서를 안 바꾸었어요. 발굴됐는데도 교과서를 안 바꿨어요. 1970년대 10년 뒤에 교과서를 바꿨어요. 우리나라의 구석기가 교과서에서 나오고 하자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이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고고학자인데 구석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묻어 놓고 발굴할 때 가서 그걸 발굴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발굴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대를 앞질러 가지고 구석기를 162점을 발굴하고 맨 처음에는 7만 년 전, 우리나라는 20만 년 전이 그런데 7만 전에 갔다가 우리보다 앞서려고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발견했다고까지 나갔어요. 일본은 이 조작된 이 발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교과서 그에 맞다 표지 사진부터 바꿨어. 우리나라는 진짜가 나와도 바꾸고 교과서를 바꿀 줄 몰랐는데 그랬는데毎日 신문사 기자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신의 손인가? 발굴할 때마다 새로운 더 오래된 구석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다음에 발굴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고 며칠 전에 거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발굴하기 며칠 전날 밤에 몰래 가서 자기가 만든 가짜 구석기를 거기 심어놓는 거죠. 심어놓고 가서 발굴해가지고 이야 더 오래된 70만 년 전 구석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기자가 미리 심어놨다는 것을 발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송으로 생중계하는데 토론을 했어요. 이 또 신이치라는 사람이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그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번에 발견한 구석기는 70만 년 전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자가 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한 것을 들이댔어요. 이 사람이 발뺌할 수가 없잖아요. 실토를 가짜를 가지고 역사를 알조하듯이 어쨌든 새 사료가 발굴되면은 역사는 바뀐다. 그 공든탑이라면 없어요. 새 사료가 발굴되면은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기존 학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은 사관의 학문이죠.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사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 그 관점에서 사료가 해석되고 역사가 서술되는 것. 실증사관, 실증주의 사관으로 보면은 이른바 당군 신라 고조선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신화다. 어떻게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곰이 말을 하고 또 무슨 까마를 먹고 사람이 되고 이게 무슨 역사냐.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화다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나 다른 사관으로 주권사학이라든가 본뿌리 사관으로 보면 이것은 진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새 사관으로 사료 해석을 하면 역사의 공든탑이 무너진다, 해체된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당군 조선의 역사는 물론 환웅 신세의 역사까지 다른 사를 입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정 사관으로 보면 당군의 역사는 허구지만은 주권 사관은 건 역사에 주권이 있다는 것처럼 나라에도 주권이 있고 다른 학문에도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햇빛 학문이고 바로 벌어먹는 학문이죠. 자기 학문의 주체성을 가지고 학문에 걸리죠. 주권사관으로 봤을 때는 당군조선은 물론 환웅신시까지도 새롭게 바뀔 수 있었다. 사관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공든탑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고조선을 연구하면서 공든탑을 무너뜨리다 할 때는 공든탑이란 뭡니까? 학문의 패러다임이다. 역사학의 패러다임, 어떤 전범 또는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을 해체해야 돼. 패러다임의 해체는 바로 공든탑의 해체인데 단순한 지식 비판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역사를 보는 틀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조선 문명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탑을 세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다. 그러면은 역사학의 세탑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학의 세탑을 쌓는 과정 6단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세탑을 세우려면은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면은 일단 공든탑의 참사를 멈춰야 돼. 야, 그 참 공든탑 훌륭하다. 이러면 자기가 세탑 못 세워요. 훌륭한데 뭐 자기가 세탑 세울 게 뭐 있어요? 공든탑의 참사를 멈추어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당군신나라고 하는 명칭, 당군신나라고 부르는데 참사를 멈추어야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지. 당군신나 그래. 나도 당군신나 그 호명에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면은 새로운 연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당군신나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다. 그 이전엔 당군신나는 말이 없어요. 어떤 문헌에도 당군신나의 내용은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지만은 당군신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든탑의 찬사를 멈추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든탑을 자세하게 뜯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 찬사만 멈추면 안 되고 거기 뭐 문제점은 없는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당군신나의 호명의 참사를 멈추고 이거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진 말인데 그 이전엔 안 쓰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뜯어보면 당군신나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당군에 관한 내용보다가 환웅에 관한 내용이 더 중심을 이루고 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고조선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까지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지 처음부터 머리부터 이까지는 전부 환웅에 관한 것이죠. 말미에 조금 붙어 있는 것이 당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전체를 당군신나라 그래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전부 환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공든탑의 빈틈을 비판적으로 포착하라. 그래야 공든탑이 부실한 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당군신나를 주목해 봤을 때, 환웅에 관한 내용이 더 많네. 환웅신나를 당군조선의 건국신나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세 단계를 한번 보겠어요. 일반적으로 강단학계에서는 당군신나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와 신나는 다르지 그러므로 당군신나는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군신나는 역사가 아니고 그러므로 당군조선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찬사, 공든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당군 역사는 역사가 아닌가? 당군신나에 대해서 신나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멈추고 그 다음 단계 그걸 자세히 뜯어보는 거죠. 당군신나는 조선 건국신나이므로 일반 신나와 달리 역사성을 지닌다. 신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속신나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나도 있고 사랑에 관한 신나도 있고 전쟁에 관한 신나도 있고 온갖 신나가 다 있어요. 풍속에 관한 신나도 있고 문화 영웅에 관한 신나도 있고 당군 신나는 조선 건국 신나이기 때문에 일반 신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거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면은 공든탑의 빈틈을 비판적으로 포착하라 그래. 당군 신나가 고조선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빈틈을 포착하는 게 만약에 그 아니라면 주몽 신나도 고구려사가 아닌가? 또 박혁현의 신나도 신라사가 아닌가? 그런데
당군신라는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몽신라는 역사가 아니라는 소리 안 합니다. 박역거세는 신라사가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오직 당군신라 고조선 역사만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공든탑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지금까지는 비판하고 빈틈을 찾는 이제 아예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자기 학문의 독창성이 살아나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 학문의 독창성을 세워야 됩니다. 당군조선의 건국신라 이전에 환웅신라의 건국신라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당군신라라고 하는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라, 환웅신라의 건국신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탑을 스스로 공들여 쌓아라. 그래야 자기 학설이 수립된지. 내 학설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국유사 고조선의 고기는 환웅신라이고 또는 신시의 건국신라다.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신라가 아니라 신시의 건국신라다. 이렇게 자기 학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익산 미륵사지를 새로 쌓은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 공든탑을 거듭 세워 일반화하라. 그러면 이게 학설이 되고 이론화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학설이 수립되죠. 한국 건국신라는 부자관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왜? 삼국유사 고조선제에 보면 한웅신라도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밑에 당군신라도 있거든요. 한웅신라 아버지 한웅신라가 있고 그 아들 당군신라가 있다. 한국 건국신라는 부자관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건국신라 일반을 이해하는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고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고려의 역사 또는 신라의 역사도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공든탑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역사학의 일반 이론으로 적어도 한국 건국사를 이해하는 일반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신라가 역사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세 번째까지는 이야기했고 공든탑의 우상을 무너뜨리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면은 신라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 아까 당군신라뿐만 아니라 주몽신라, 박역거세신라, 가야신라 그거 다 역사를 인정하잖아요. 그걸 가만 보니까 당군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역사에 신라가 있다. 건국신라가 없으면은 시작이 없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새 탑을 스스로 공들여 쌓으려면 어떻게? 당군신라는 고조선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의 전승력을 확보한 탁월한 사료의 원형이다. 당군신라는 신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서사적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형상화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역사.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아도 부비전승으로 길이길이 전승력을 확보하는 아주 훌륭한 사료 중에서도 훌륭한 사료의 본보기가 되는 기록이다 하는 거죠. 이게 새로 공들여 쌓은 것이고 이것을 더 일반화하면은 어때요? 모든 역사의 첫 장은 신라로 쓰여져 있다. 신라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당군 신라는 신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신라이기 때문에 훌륭한 우리 역사의 첫 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조선을 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당군신라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게 아까 그림도 착각을 하고 환웅의 역사 또는 신시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고조선 신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제목을 고조선이라고 탁 써놨어요. 고조선조에 기록된 고기는 한웅신라와 당군신라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중구조지만 한웅신라에 더 초점이 있어요. 여기 건국이념 홍익인간도 있고 이화도 있고 360여 살 다스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풍부의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쑥과 마늘 먹는 이야기도 여기 다 있어요. 당군신라 내용 거의 없어요. 아사달에 도입해서 조선을 건국해가지고 도읍지를 몇 번 바꾸다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실이 되었다. 그것밖에 뿐입니다. 여기 비중이 높고 여기는 아주 조그만 이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군신라라고 일컬으면 한웅의 역사가 묻히고 또 한웅이 세운 신시의 역사가 증발돼 버린다. 고조선 신라는 완벽한 건국신라다. 특히 환웅의 신시 건국신라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이자 잘 갖춘 사료이죠. 그리고 한웅신라와 당군신라가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하나의 틀만 알면은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데도 일관된 이론과 방법으로 독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왜? 우리 민족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는 우리 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서술 방식이 있어요. 고구려사를 봤을 때도 고구려사의 출발은 뭐예요? 해모수 신라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그 아들인 주몽신라,
해모수 신라와 주몽 신라. 해모수는 부여왕이죠. 주몽이 이제 고구려 신라입니다. 부여에서 고구려로 오는 이 과정. 신시에서 조선으로 오고 부여에서 고구려로 오는. 신라사의 출발도 육촌 신라가 있고 박역거세 신라가 있어요. 이중구조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석달래 신라와 금알치 신라가 있어요. 가야사의 출발도 구간 신라가 있고 금수로 신라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상호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금수로 신라는 한자를 써놓고 읽을 때 김알지라고 보통 다 있는데 금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김수로로 읽는데 금수로. 저도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로 하니까 다 김알지, 김수로 그랬는데 왜 어떻게 김알지나 김수로를 읽어요? 금알지라고 하는 원인이 금이 뭐였습니까? 알지 아기가 황금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이라고 읽었어요. 황금은 금이라고 표현해야지 김은 쇠붙이 김인데 쇠붙이 김을 어떻게 김알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놓고 김알지라고 읽는 것은 역사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호칭을 오늘 요즘 김가를 그대로 거꾸로 소급시켜서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금알지 신라나 김수로 신라가 아니라 금알지 신라, 금수로 신라. 앞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국 신라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해야 돼요. 신라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된다. 내용은 건국 시조의 건국 과정을 역사적으로 써놨고 서술은 신라적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신라적 형식만 가지고 이건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역사를 써놨죠. 역사적인 신라라는 것이죠. 그 표현 형식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알맹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제외시키면 모든 역사의 시작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라적 서술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당군 신라든지 박역거세 신라든지 건국 신라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신라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로 해석하고 다른 해석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신라에 대한 우리말인데 고대사 관련 학교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발표한 서두에 자중에 있는 여러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우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역사학을 하면서 역사의 우리말을 모릅니까? 역사의 우리말을 모르는 건 좋은데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당연히 역사학자면 역사의 우리말은 무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역사의 우리말은 본풀이라는 그동안에 우리 역사는 뭐 히스토리아 그래서 그리스 히스토리아에서 요즘 영어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한자말로 역사라고 쓰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역사. 과거의 이력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지필자를 말해요. 히스토리 말하든지 역사라고 이야기하든지 다 이 외래어인데 묻는 사료에 집착했어요. 묻는 사가 고증하게 빠져있기 일쑤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남의 말로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 그런데 우리말로 역사를 보면 우리말은 본풀이에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구판에서 역사를 노래합니다. 민족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슬을 할 때는 천지조판 우주사를 연구해요.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는 그런 우주사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게 천지왕 본풀이입니다. 그리고 무신의 내력을 본풀이하는 성주고 다음은 성주풀이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뭐 서귀포 본영당 본풀이 하면 서귀포 본영당 단신이 한라산 산신을부터 어떻게 자정했다는 역사를 본풀이라는 북판의 노래가 바로 역사를 서술한다. 근본을 푸는 것이 역사라 그런 말이죠. 본풀이를 한자말로 하면 무속신라 우리가 당군신라 뭐 한웅신라 하듯이 무당들이 하는 신라라고 무속신라라고 하는데 또는 서사무가 이것은 토박이 말이 본풀입니다. 이거는 거 다 학계에서 쓰는 한자 말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천지왕 본풀이나 서귀포 본영당 본풀이, 채석 본풀이, 당금역이 있죠. 이런 거 성주풀이 이거 다 역사를 서술하는 거죠. 그 어떤 역사인가가 문제죠. 굿에서 본풀이의 역사적 인식과 기능을 주목해 보면은 굿을 할 때 공연히 굿하지 않습니다. 굿을 할 때는 반드시 굿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집에 재수가 없다든가 집에 또는 우환이 있다든가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재수 구슬을 한번 해볼까? 또는 왜 우리 집에는 막 병치레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물어보니까 구슬을 해야 된다. 우환 병구슬을 합니다. 집이나 뭐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구슬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슬을 할 때는 이 집의 조상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집에 재수가 없는가? 그 이전 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굿이고, 그 집안굿을 할 때는 죽은 조상들이 막 나와요. 그 가족사가 문제돼요. 여러분들 가족사를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개인사, 라이프 히스토리 그래가지고 한 개인의 생애사도 연구하고 가족사도 연구하고 마을의 역사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국사만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족사, 이것을 집안굿을 하면 가족사가 다 드러나요. 죽었던 할아버지가 막 빙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오래 돌아가서 얼굴도 보지 못한 중조모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때 내가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단다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울고, 이런 가족사의 비밀이 받았지. 큰 굿을 할 때 마을굿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굿을 고을굿, 강릉단호굿 같은 거는 고을굿이잖아요. 그럴 때도 그 고을의 역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면은 우주사까지 천지개벽 조판, 천지조판을 할 때 이 굿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굿은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까지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굿을 하니까 앞으로 이래저래 문명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고 병이 낫고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는 현재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과거의 본을 풀어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과거의 사실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역사학이 아니다. 우주사에서 개인사까지 본풀이를 구성하는 것. 이 역사는 문제 해결사이자 미래를 전망하는 자로서 구술 역사가, 무당이 바로 구술 역사가 오랄 히스토리언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학에 있어서 고조선이 있는가 없는가, 단군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론의 역사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역사는 유무론에서 존재론의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가지고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요. 유무론으로서 하나님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럼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존재론으로 따질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받들고 거기에 따른 문화와 예술과 사람들의 세계, 가치관 이런 게 다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있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데, 이분은 없어도, 하나님은 없어도 있는 사람 수천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존재감이거든요. 없어도 존재감. 유관순 누나는 없어도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누나,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뭐예요? 존재감으로 유관순 누나로 남아있는, 이게 바로 존재감의 존재론적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해야 된다. 상고사 연구에서 유문을 꼽아야 돼요. 고조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군이 역사적 인물인가 아닌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군 조선의 역사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군 조선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문명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물을 따지니까 시대 구분에서도 고조선을 빼잖아요. 우리가 세계 6대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렇게 큰 박물관이에요. 6대 박물관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시대 구분에 고조선이 없어요. 고조선실이 없어요. 시민단체에서 아우성을 쳐가지고 뒤늦게 고조선실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유물론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유물론의 역사보다 존재론의 역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무의 문제보다 존재감을 더 주목하는 역사학을 해야 된다. 역사 연대의 소금이나 강력의 확장보다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고전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 그게 존재감이 있는 존재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고조선의 역사, 홍익인간의 이념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홍익회도 있고 홍익을 포함한 역사단체가 많아요. 문화단체도 많고 지금도 살아있는 가치이죠. 쑥과 마늘을 먹는 식문화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신단수의 전통 이런 거 당나무로 살아있고, 소떼도 지금도 있고, 체인까지 또 토템 전통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고조선의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게 존재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학을 해야 진정한 역사다. 민족사학에서 주권사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길,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식민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는 독립되어 있는데 역사는 아직 독립이 안 됐어요. 역사 주권은 상실되어 있다. 식민사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 사학이라.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역사를 아직도 역사 시간에 가르치고 있어요. 식민 지배자가 쓴 역사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나라. 그러다가 식민 지배자의 역사를 우상하고 있는 사학계.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우리나라 사학계는 아직도 식민 사학을 우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식민 사학에 세뇌되어 있거나 중독되어 있어요. 지금도 친일파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동하고 있는가? 이영문 외 여러 사람이 썼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이건 완전히 친일 서적입니다.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사회.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미신을 추종하고 또 열등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막 철저하게 비하하고 그 잘못을 과도하게 들춰내고 일본은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수탈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곡식 수탈한 게 아니라 다 사가지고 갔어. 무역했어. 수입했어. 이렇게 해요. 위안부 강제동원 한 적이 없어. 다 계약했어. 몇 천 년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일본 구구주의자들이 쓰는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 사학계는 어떻게 됐어요? 막 들고 일어나야 되고 서명서 내야 되고 이 책을 저자를 막 규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아무도 입국도 아무도 사학계는 나선 적이 없어요. 이 책이 발표돼가 여기저기 막 강연회 하고 출판 기념회를 해도. 다만 개인적으로 반론을 폈어요. 정강도 선생이 반일 종족주의 오만과 거짓, 김종성 선생이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개별적으로 이런 책을 써서 반론을 펴긴 했지만 역사학계에서 들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미츠비시 기금 교수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위안부 논문을 썼어요.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 성에 대해서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위안부들은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매춘 행위했다.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맨 처음에 누가 문제 삼았어요? 하버드대 대학 학생들이 역사학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법학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하버드 대학 교수도 들고 나고 전 미국의 법학과 또는 뭐 사학과 관련된 교수들이 막 성명서 밝혔어요. 그리고 유럽의 학계에 관련 교수들도 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하고 막 비판 성명이 들어요. 거기다가 일본 지식인들도 비판 성명을 했어요. 이 램지어 이거 너무 잘못됐다고. 그런데 어때요? 들고 일어나야 한국 학계는 침묵했어요. 오히려 램지어를 옹호했어. 제3자는 이걸 비판하는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3자는 개입하지 마라 하고 램지어 교수를 옹호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영훈이라는 저자와 또 우리 위안부 매춘부라고 했던 그 유석춘이라는 교수 있죠. 그 교수하고 세 사람이 오히려 램지어를 옹호했죠. 그거 일본주의 논리를 옹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미츠비스 기금을 받고 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일본 구구주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죠. 이 논리에 대해서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인 카터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을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만큼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앤드류 고든 교수와 함께 램지어 주장에 대한 반박글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 신문 크림슨이라는 이 하버드 대학 신문에 2월 7일자로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될 뿐 아니라 민족사학, 민족주의 사학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사학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중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화주의라는 것은 화이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동서남북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오랑캐다. 한국 쪽도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 중국의 중화주의입니다. 이 중화주의는 중국 중심의 패권적 국가주의 이런 게 바로 중국의 민족주의죠. 일본은 대화원 그래가지고 야마토 다마시가 대화원입니다. 이거는 무사 정신, 사무라이 정신을 존중하는데 이게 전투적인 것이죠. 전투적 무자 정신은 침략적 군국주의가 바로 대화원. 이게 일본의 민족의 사학이죠. 그러므로 이런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학 중에서도 세간의 역사학을 하는 민간 사학의 경우에는 국수주의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1만 년을 더 거슬러 간다. 우리나라 영토는 유라시아 전역입니다. 세계가 다 우리나라. 그때가 1만 년 전에 그때가 최고의 나라다.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 식민사관은 반도사관이죠. 그러나 이것이 대륙사관으로 확대되고 이것을 넘어서 유라시아 사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라시아 전체가 원래 우리나라였다, 한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국수주의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속주의죠. 식민사학이고, 식민사학은 종속적 전례주의, 우리 민족 문화는 다 북방에서 왔거나 중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국수주의로 빠지면 지배적인 전파. 식민사학은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국수주의는 어때요? 우리나라 이 한국이 여기서 막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나갔다. 이게 전부 다 한국이에요. 한민족이 세계 각지로 확산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나요? 사료로서 논증할 수도 없고, 이건 가도하다. 이거는 주권사, 각자 자기 나라의 역사의 주권이 있는데 이거는 남의 나라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권사학, 역사 주권, 역사학의 학문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학자들 개개인의 학문 주권을 찾아야 돼요. 역사학자마다 자기 사관과 사료를 개척해서 자기 학설을 수립해야 돼요. 독창적 역사 연구를 실천해야 되는데, 지식인이라면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나라 역사는 연구하고 서술 가능해요. 역사학자만 뭐 한국사 연구한다 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 없죠. 한국인으로서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연구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외세는 물론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역사 접근을 확립해야 돼요. 뭐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 그 역사 주권이 없는 거지. 권력에 휘둘려서 안 돼. 국가 주권에 입각한 한국사의 학문적 독창성을 확립해야 되겠죠. 조선 편수의 역사 소설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조선 편수의 역사 정립은 이후의 역사관은 반도사관이죠. 이것은 우리 주권사학입니다.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문화유적, 예를 들어 가지고 고인돌이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토기 분포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민족 고조선의 역사다 이겠죠. 여기 한국 이래가지고 막 온 세계 유라시아 역사가 1만 년 전에 막 찬란한 우리 한국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구분도 보면은 조선 편수사, 조선 정독부에는 고조선 역사가 없어요. 사만시대 다음에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조선 이렇게 시대 구분합니다. 사만시대 이전에 신시, 당군조선, 부여의 역사는 지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주권에 입각한 한국사학의 학문적 독창성을 확립해야 된다. 독창적 학술로서 국제학계의 한국사하고 자주권 확립해 자기 학설이 독창적이고 다른 역사학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독창적인 사료 개척과 독창적 사관의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사 시대 구분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강의하면 드러나겠지만 역사적인 시대 구분도 저는 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새로 합니다. 문헌사료 중심 역사관에 따르면 무문자 사회는 아직도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록하지 않은 시대, 문자가 없는 시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수민족, 남아메리카 소수민족은 아직도 자기 나라 문자가 없어가지고 역사를 기록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역사가 없느냐? 현대도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사시대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구술사가 있어요. 말로 역사를 전승해요. 우리가 당군 신화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전승한 것 같은 구비 역사, 오랄 히스토리를 인정하면 선사시대는 없다는 거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아니라 구술사 시대와 기록사 시대로 구분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사학은 모든 중거국가의 대등한 역사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문자 생활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 여러 제3세가 소수민족도 자기 나라 주권 역사,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용어나 사료, 시대구분, 사관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자기 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이런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두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의사라 그래요? 국제 테러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러죠. 비행기 타고 미군 함대에 가서 자살 공격한 것을 가미가제 신풍 특공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사관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자살 공격대라. 어느 사관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용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임진왜란이 우리가 볼 때는 일제 침략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제 침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륙 진출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이 대륙 진출한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에 굴려간 여성을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 또는 정신대라고 그래요. 일본 용어예요. 지금 세계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노예요. 앞으로는 이런 용어로 써야 제대로 주권사관에 맞는 용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신대륙입니까? 거기에 오랜 선주민들의 역사와 전통이 거기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메리카인들의 진입이죠. 아메리카의 진입,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입해 온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말할 때 서부 개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원주민 침탈사죠. 우리가 주권사학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 용어부터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사학을 변혁적으로 구상을 하면은 기존 사료를 극복해야 돼요. 기존 사료는 묻는 사료, 유물 사료, 그림 사료, 금속문 사료가 있는데 저는 새로운 사료를 개척하는 거죠. 생활 사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생활 사료는 현재 진행형, 고조선 이야기할 때 쑥과 마늘을 먹는 거 이야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노다리 밟기, 강강술래는 그냥 춤놀이죠. 놀이인데 여러분들 이건 그냥 민속 놀이인데 이것도 사료예요. 왜? 임진왜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외적에게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높다는 것 또는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침략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했다는 거죠. 강강술래 놀이를 하고 구경하면서 임진왜란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면 이야,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주민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구나. 상당히 여성주의적인 분이구나. 왜? 여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생합니다. 남자들보다 더 고생해요. 여성들의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했구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료로 재해석돼야 되고, 노다리 밟기는 공인왕과 노국공주가 안동으로 피난해 왔다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노다리 밟기 할 때마다 공인왕이 안동으로 몽진해 왔구나. 그때는 안동이 고려의 수도였구나. 뭐 이렇게까지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 사료가 새로운 사료로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식민사관, 민족사관, 실정사관, 유물사관, 영웅사관 이런 등등 많은 사관이 있는데 새로운 사관을 개척한 본풀이사관은 주권사관을 개척해서 본풀이사관은 현재의 문제 해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풀고 미래의 전망까지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 그래서 이해치 가가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대화이다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본풀이 사관이죠. 사관과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 파동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역사적인 태행이죠. 박근혜 정부 시대 때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쓰지도 않았잖아요. 폐기됐어요. 예산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교과서의 역사를 생각해야 되죠. 교과서의 역사는 처음에는 국정교과서에서 시작합니다.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할 때 학교를 처음 만들어가서 교재 만들 때는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 거민정 교과서를 만들어요. 우리 교과서는 거민정 교과서까지 왔다가 다시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거민정 교과서를 진작 극복하고 자유발령제로 갔어요. 교과서는 누구든지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다만 그것을 교사가 선택할 따름입니다. 자유롭게 교과서를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역사의 발전을 모르고 이런 교과서 만드는데 참여해서 되겠어요? 국정교과서 집필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정부의 권력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연구비, 집필비를 아주 많이 썼어요. 그 금력에 돈에 탐이 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선배학자들을 비판한 것처럼 저도 지금 선배학자들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학문을 하려면 기존 연구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내 역사학에 대해서 후배 역사학자들도 당연히 비판하겠죠. 자기는 기존 선배 연구를 비판하면서 후배는 나를 비판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후배 학자들도 자신의 역사학을 비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의식해야 됩니다. 역사학자는 자기 생애의 역사를 반드시 성찰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역사학자다. 역사학자는 역사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지식 많은 것은 그냥 아는 체 아는 데만 도움되지 진정한 역사에는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역사는 역사의식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공동체의 역사 못지않게
자기 생애자를 서술해 나가는 의지가 열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는 우리나라 한국사, 신라사, 뭐 또 고구려사 뭐 이런 거를 조선사를 연구한다 하는데 머물러서 안 돼요. 역사를 연구하면 당연히 자기 일생의 역사를 생각해야죠. 라이프 히스토리, 나의 역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역사는 누가 씁니까? 자기가 서술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강의는 제 역사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부의 부당한 역사 정책에 동조하고 국정교과서에 동조하고 영합하는 이런 사람들 바로 정부의 부당한 역사 정책에 동조했죠. 대부분의 역사 교수들은 반대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있어요. 국사 편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 가담한 자는 역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역사학자라 할 수 없어요. 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15 강복절을 맞아 하면 온 국민이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8.15 해방이 되자 온 보통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망연자실하고 막 두려워서 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일제 부역한 조선의 친일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영원히 일본에 합병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라가 독립될 줄 모르고 일제에 영합했던 것은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고조선의 역사학을 아는 것 못지않게 역사의식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역사는 누가 쓰는가? 자기 자신이 쓴다.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하고 어느 역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애의 역사를 바람직하고 진보적으로 써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